자, 오늘은 그 고타 강력 초안 비판, 그러니까 저작 선집에 어, 그 박종출 출판사에서 나오는 칼 막스 프리드 엥겔스 저작 선집 4권에 수록되어 있는 고타 강력 초안 비판의 본문을 자, 그리고 앞부분에 이제 서한 하나랑 서문 하나, 이 본문을 이제 보겠습니다. 지난번 강의 때는 이제 배경 설명, 이게 이제 좀 역사적 맥락이 중요한 문헌이라서 그 독일 사민당의 역사, 독일 노동운동의 역사적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처음 보게 될 엥겔스가 쓴 서문과 그리고 이제 마르크스가 이 초안 비판 초고를 그 이제 독일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에게 편지로 보낼 때 이제 쓴 편지 내용을 중에 일부를 잠깐 보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텍스트는 저번에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1875년에 쓰여졌는데요. 이제 이 책이 출판된 거는 그 훨씬 뒤예요. 공식적으로 출판돼서 사람들에게 공개된 것은 훨씬 뒤고, 그 출간될 때 신시대 노예 사이트라는 그 독일 사민당의 일종의 기관지에서 공표가 됐는데, 그 공표될 때 앞에 그 엥겔스가 간단하게 이제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다라고 간단하게 쓴 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 그 배경이 1875년에 두 파가 통합하는 고타 통합대의 통합 강령의 초안을 마르크스가 미리 보고서 거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코멘트를 쓴 게 이 텍스트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제 그 당시에는 공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어, 이게 이제 좀 재밌는 맥락이죠. 공개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큰 영향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제 그 얘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라살레파와 이 마르크스주의자들, 이때는 아이젠하워파라고 불렀던 그 세력의 차이가 뭔지를 분명하게 하는 게 이 텍스트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 뒷부분에 보시면요. 그 좀 재밌는 배경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걸 이제 굳이 왜 썼냐, 마르크스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게 사실 이제 그 굳이 고타 통합대회의 강령도 문제였지만 이전부터 좀 논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논란이 있었냐 하면은 주로 이제 그 당시에는 박군인으로 대표되는 무정부주의자들이 마르크스주의를 되게 비판하고 있었죠. 그래서 인터내셔널 헤이그 대회라는 게 이제 1872년에 열렸는데요. 그러니까 이 통합대회 2, 3년 전에 열렸죠. 이때 어떤 내용이 결의가 됐냐면 결국 이제 그 인터내셔널은 제일 인터내셔널은 아주 다양한 변혁 세력들이 함께 모여 있는 단체였어요. 그러다가 점점 자본주의가 발달하니까 그리고 확산되니까 당연히 노동운동 중심이 이 되어 갔고 이 노동운동의 여러 노선들 중에서도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목소리가 점점 커져 갔는데 그 반대편에 아나키스트들도 점점 세력을 키워 나가게 되면서 결국 이제 아나키스트들과 마르크스주의자들 사이의 갈등이 일 인터내셔널이 이제 결국 이제 붕괴되는 뭐 붕괴라는 말을 쓸 그 단어가 너무 거창한데 그 정도로 체계적인 규모가 있고 그런 조직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일 인터내셔널을 문을 닫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이 두 노선 사이의 갈등이었는데요. 이 헤이그 대회라는 게 결국 인터내셔널 내에서 아나키스트들을 이제 배제하고 이 노동자 계급의 운동은 마르크스주의적인 관점에서 이제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거를 공식화했던 대회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노동운동의 발전의 귀결 또는 결실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독일에서의 그 두 노동운동 세력의 당대당 통합대회가 이제 열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배경 속에서
바쿠닌과 같은 무정부주의자들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을 계속 비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판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비판했냐 하면 무정부주의는 말 그대로 이제 그 당시의 정부 지배 형태라는 것이 결국 근대 국가인데요. 이 근대 국가 또는 이제 이때는 뭐 현대 국가라고 불렀겠죠. 어, 당대의 국가 장치가 아주 새로 만들어지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국가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결국 모든 사회적인 불평등과 억압과 착취의 원인을 자본주의의 생산 양식의 어떤 특징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원인, 특히 국가 제도가 가지는 억압적 성격에서 원인을 찾았던 거죠. 그래서 국가를 폐지하면 일체의 그 사회적인 불평등이나 억압이나 착취가 사라진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국가를 옹호하거나 국가를 오히려 좀 신성시하는 노선에 대해서 아나키스트들이 격렬하게 비판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아나키스트들의 용어로 그 자기들이 비판하는 사람들을 스테이티즘, 국가주의라고 이제 칭하고 있던 시기예요. 근데 독일에서 대표적인 국가주의가 누구냐 하면 바로 라살레주의자들이었던 거죠. 그 맥락은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조금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그 얘기를 할 텐데, 이 라살레주의자들로 대변되는 국가주의자들. 물론 이제 라살레주의자들은 그래도 노동운동을 하는 변혁 세력이었지만, 그보다 더 오른쪽에 이제 그 독일 제국, 그리고 독일 제국의 실질적인 권력자인 비스마르크로 대변되는 국가주의 노선이 물론 있었던 거죠. 이걸 싸잡아서 이제 국가주의라고 비판했던 거고, 더 나아가서 마르크스주의적인 노동운동도 이거 국가주의에 불과하다라는 비판까지 이 아나키스트들이 제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그 엥겔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 무정부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은 독일에서 노동자 운동이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우리가 책임지도록 만들고 있었다. 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독일 노동운동이 가지고 있는 국가주의적 경향이 있다면 이 국가주의적 경향이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사상과 노선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비판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들이 뭐 비스마르크 같은 그 보수 세력이나 변혁 세력 중에서도 라살레 같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노선이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아나키스트들의 관점에서는 별로 다르지 않다. 니네들은 국가주의라는 관점에서 다 똑같아. 라고 비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마르크스 엥겔스는 야, 우리가 무슨 국가주의야. 우리 지금 국가라는 것을 부르주아 계급의 지배의 수단이라고 보는 입장이 아주 초기부터 명백한 노선인데 우리를 왜 국가주의라고 부르냐. 그래서 혹시나 독일의 노동운동 안에 들어와 있는 국가주의적 경향이 마르크스 엥겔스의 노선이 아니라 라살레의 그러니까 마르크스 엥겔스와는 아예 다른 그 노선인 라살레주의에서 유래된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있었던 거라. 그래서 한편에서는 국가주의, 또 반대편에서는 아나키스트들과 두 개의 전선에서 투쟁하면서 국가주의와는 어떻게 다르고 아나키스트와는 어떻게 다른지를 스스로 밝혀야 되는 과제를 마르크스 엥겔스가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는 아나키스트들의 비판에 대해서 반비판하면서 자신들이 라살레로 대변되는 국가주의적 노동운동과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을 이 텍스트 서술이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또 명시적으로는 독일 노동운동에서 라살레파에 대한 비판, 또 라살레파와 타협하려고 하는 마르크스주의 진영에 대한 경고, 이런 거를 공식적으로 담고 있지만 배경으로는 또 동시에 아나키스트들의 마르크스에 대한 비판에 대한 답변, 반비판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이거를 우리가 좀 의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다르게 얘기하면 마르크스의 정치적 노선이라는 것은 그 당대의 관점에서 보면은 맥락에서 보면은 국가주의와 아나키즘에 대한
두 개의 노선에서, 두 개의 전선에서의 투쟁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었고, 그게 마르크스주의 정치 노선의 정치 이론의 중요한 그 성격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이 초안 비판 원고를 이게 손으로 그 당시에는 다 손으로 썼으니까 그래서 편지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일의 이제 수신인이 빌헬름 브라케라는 사람인데 이 브라케한테 원고를 동봉해서 보내면서 당신 이거 좀 회람하고 나한테 답을 줘라는 내용이에요. 어, 그러면서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바쿠니는 최근에 발행된 러시아 저술 이게 이제 스테이티즘 앤 아나키아 라는 바쿠닝이 중요한 저술인데요. 어, 이 저술에서도 아나키의 스테이트인가? 아나키즘의 스테이트인가? 갑자기 영어 좀 헷갈려요.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올릴게요. 음, 아무튼 그 바쿠니는 아주 중요한 저술입니다. 이 저술에서 자꾸 독일의 노동운동이 애초에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국가주의적 경향이 있기 때문에 라살레주의자들과 한편이 된 거다. 이렇게 비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리프크네이트, 이거는 이제 아버지 리프크네이트예요. 그 로잘 룩셈부르크하고 같이 그 스파르타쿠스 수단을 했던 사람의 아버지인 거죠. 독일 노동운동의 초기 지도자. 이 빌헬름 리프크네이트가 인민당과 같은 세력과 이제 그러니까 그 계급적 타협을 한 조치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마르크스주의 원래 노선에 이런 게 있다. 이 사람들 원래 그런 사람들이야. 라고 비판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억울하니까 그거 아니야. 우리는 애초에 국가주의하고는 다른 노선이야.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밝히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당신들도 라살레주의자들하고 전술적인 어떤 결합을 넘어서는 이론에 있어서 또 노선의 근본적인 입장에 있어서의 타협이나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읽게 될 이 본문의 그 내용이 어떤 건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제 본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이제 고타강령 제가 이게 보이시려나 모르겠네요. 공유하고 있는 그 텍스트에 음, 이 커서로 표시할 텐데 보일지 안 보일지는 모르겠네요. 고타강령 초안에 대한 비판이고 독일 노동자 당의 강령에 대한 평주 주석 자, 하나하나 이제 항목별로 주석을 달아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부터 먼저 보죠. 얼마 안 되니까 제가 다 읽겠습니다. 초안에 1에 대해서 이제 텍스트 보시면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그리고 따옴표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이제 그 고타 강령 초안의 내용을 인용을 해놓고 그 밑에 코멘트를 하고 있어요. 노동은 모든 부와 모든 문화의 원천이다. 그런데, 그런데라고 이제 이걸 굵은 글씨로 써놨어요. 유익한 노동은 사회에서만 또 사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노동의 수익, 노동에서 기인하는 수익은 온전히 평등한 권리에 따라 모든 성원들에게 속한다. 세 줄밖에 안 되고 두 문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구절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가 이제 이 텍스트로도 몇 페이지에, 두 페이지 이상 나오죠. 아주 세세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강의 말미에 보시면요. 고타 강령과 이제 실제로 공표된 고타 강령과 그 앞서서 성립된 아이젠하워파가 이제 조직을 결성할 때 아이젠하워파의 강령을 제가 공유를 했었어요. 거기 보시면 사실 고타 강령 초안에 아이젠하워파의 강령에서도 나왔던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르크스는 그거보다 훨씬 더 좀 엄격한 입장에서 비판을 하고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라살레파하고 겹치기도 하고 뭐 내용도 모호하고 표현도 애매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그냥 아이젠하워 파만의 강령으로
이제 공표됐을 때랑 라살레파와 당대당 통합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강령으로 표현될 때는 이게 의미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아까 배경을 얘기한 것처럼 이게 그냥 전술적인 차원이거나 아니면 대중의 이해를 위한 거거나 그 당시의 정세에 대한 대응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거나 어떤 전술적 고려를 해서 강령에서 원래의 노선과 조금 다른 내용을 넣었다 하더라도 이게 자기들만 있는 그 집단일 때는 큰 상관이 없는데 이게 다른 노선의 노동운동과 결합을 할 때는 이게 마르크스파, 그러니까 아이젠하우파의 입장인지 라살레파의 입장을 받아들인 건지 뭐 전술적 고려를 한 건지 이게 모호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봐라, 이 고타 통합 강령에 이렇게 말한 거는 애초에 마르크스의 노선 자체가 라살레의 노선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이제 비판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젠하워파들이 주장했던 것과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게 마르크스 엥겔스가 보기에 자신들이 노선의 근본 입장과 다른 부분을 비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이 사람들이 그전에는 아이젠하워파가 똑같은 말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라살레파하고 통합하면서 이 얘기를 하니까 그거 막 비판한다. 이거 괜히 라살레페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라살레 개인이 싫거나 혹은 뭐 텃세를 부리거나 이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러한 맥락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그래서 이 지금 읽었던 이 두 문장을 부분 부분 쪼개가지고 하나씩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이 노동은 모든 부와 모든 문화의 원천이다라는 내용이죠. 자, 일단 마르크스는 노동이 모든 부의 원천이다라는 주장 자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르크스주의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이 마르크스주의 특히 경제 이론에서 노동 가치설이라는 걸 얘기를 해서 부의 원천이 노동에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아니야? 근데 왜 자기 입장을 부정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부의 원천이란 말 자체가 틀린 게 아니라 모든 부의 원천이다라는 주장을 비판하는 거죠. 왜냐하면 부라는 것은 노동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도 근원을 가진다. 자연에서도 부가 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수렵 채취 기간의 인류의 부는 대체로 인간의 노동은 역할이 상당히 적었고 자연 그 자체가 가지는 사용 가치로서의 어떤 효능, 효용 같은 것들이 더 중심이 됐었잖아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자, 근데 이제 단순하게 그런 내용보다 조금 더 나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도 노동과 마찬가지로 사용 가치의 원천이고, 제가 지금 한 얘기가 이 얘기죠. 또 더 나가서 사실 노동 자체도 하나의 자연력인 인간의 노동력의 발현일 뿐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동과 자연을 별개의 아무 상관없는 두 개의 실체인 것처럼 보는 관점을 비판하고 있죠. 이거 이상한 생각이다. 노동이라는 게 인간의 노동이라면 인간은 자연의 일부잖아요. 우리는 생명체잖아요. 그렇죠? 자연 속에서 있는 자연물의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자연물의 일부로서 인간이 하는 행위인 노동이 당연히 자연의 일부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거를 자연 바깥에 있는 자연과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어떤 것인 것처럼 생각하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는 사실 그 다음 얘기로 더 나가기 위한 그 전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연의 일부이고 자연 속에서 있는 인간이 자연 속에서 하는 행위가 노동이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노동은 항상 자연 속에서 자연물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실현된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자, 그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음, 노동이 그에 필요한 대상 및 수단과 더불어 수행된다고 가정할 때만 옳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노동은 항상 노동이 인간의 행위고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노동 또한 자연의 일부인 거죠. 따라서 자연의 일부로서의 노동은 자연 속에서 노동의 대상과 수단이라는
자연물과의 관계 속에서만 관계를 맺는 특정한 방식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은 항상 자연물인 노동의 대상, 노동의 수단과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만 사실 수행될 수 있는 게 노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노동만이 자연과 상관없이 뭔가 뭐 혼자서 진공 상태에서 혼자서 어떤 가치, 부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상상한 거 되게 이상한 비현실적인 상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항상 노동이 구체적으로 행해지는 조건들과 함께 말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노동은 특정한 조건 속에서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인류가 이제 문명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주어진 자연적 조건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노동을 했죠. 근데 문명이 점점 발달하면서 특히 이제 농경 사회 이후로 소위 이제 좁은 의미에서의 문명이라는 게 발달하면서 사회적인 환경이라는 것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인간이 이제 자연의 변형을 가한 사회적 환경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노동이 행해지는 구체적인 현실에서의 조건은 자연적 조건과 함께 사회적 조건도 포함하게 된 거죠. 그게 노동의 현실적 조건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 대상, 노동 수단을 가지고 항상 행해지는 건데, 이 노동 대상, 노동 수단이 문명이 발달하면서 자연에서 주어진 원형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위적인 어떤 작용에 의해서 아주 복잡해지고 변형을 가져오게 됐다. 이게 이제 조건. 지금 현재 이 글을 쓸 때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문명화된 인간이 갖고 있는 노동의 조건인 거죠. 근데 부르주아들은 마치 이 조건들에 대해 말이 없는 그러한 부르주아적 말투 이렇게 표현했어요. 부르주아들은 이 노동이 구체적 조건 속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자꾸 말한다. 진공 상태 속에서 인간이 혼자 노동이란 뭐 아주 독자적인 행위를 혼자 막 이렇게 몸이나 마음을 움직이면 뭔가가 만들어지는 게 마술 같은 거죠.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한다. 근데 사회주의당의 강령에서 그런 말투를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정리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의 애초부터 모든 노동 수단 및 노동 대상의 일차적 원천인 자연에 대하여 그러니까 노동 수단과 노동 대상은 애초에 자연에서 오는 거죠. 소유자로서의 관계를 맺는 한에서만, 즉 자연을 인간에 속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한에서만 인간의 노동은 사용 가치의 원천이 되며 따라서 또한 부의 원천이 된다. 즉 노동을 할 때는 인간이 자연물을 인간에게 귀속된 것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할 때만 인간에게 유의미한 사용 가치를 만들어내고 부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 제도화된 제도화됐다는 게 명문화된 법 규정을 가졌다는 것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예요. 어쨌든 사회적으로 제도화된 의미에서의 소유권을 뜻하기도 하고 좀 좁은 의미로서는 더 넓은 의미로서는 인간이 자연을 자기의 목적에 맞게끔 특수하게 전유해서 자기가 그걸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자기의 행위를 가해서 자기에게 자기의 목적에 맞는 걸로 변형시키는 행위를 한다는 포괄적 의미도 동시에 가지는 거죠. 근데 이런 중의적인 표현을 쓴 이유가 바로 뒤에 얘기를 하기 위한 거고 특히 이 글을 쓸 때는 바로 자본주의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사회주의 정당의 강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히 노동의 대상과 노동의 수단은 특정한 사람들의 소유물이죠. 그렇죠? 그게 바로 자본가 계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이 일어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 자본가 계급이 노동의 대상과 노동의 수단을 제도화된 소유권으로를 가지고 자신의 사적인 소유물로 만든 다음에
노동력을 구매해서 결합시키는 방식으로만 노동이 일어나게 되죠. 이걸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얘기는 노동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조건을 얘기를 해야지만 진짜 노동인 것이지, 그것과 상관없는 노동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안에 나와 있는, 고타강령 초안에 나와 있는 노동에 대한 관점, 이건 이제 라살레의 관점이라고 마르크스는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라살레식의 노동관은 부르주아 계급의 관념적인 노동관과 마찬가지로 현실의 노동이 아닌 비현실적인 관념으로서의 노동, 그러니까 노동만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뭔가, 이런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노동을 가지고 노동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부르주아들에게는 노동의 초자연적인 창조력이 있다고 덮어씌울 그럴듯한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부르주아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자연 속에서 자연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노동인데, 그걸 떠나서 있다고 하니까 초자연적인 거죠. 자연을 넘어서 있는 뭔가처럼 자꾸 노동을 얘기를 하는데, 부르주아 계급이 이렇게 관념적인 노동 개념을 자꾸 말하는 이유는 사실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거야. 음. 왜 그러냐? 어, 소유물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인간, 즉 노동의 대상과 노동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지 못한 인간. 마르크스는 이런 인간들의 집단을 노동자 계급이라고 규정한 거죠. 이 사람들의 노동은 실제로는 이루어질 수 없죠. 노동은 항상 노동 대상, 노동 수단과 관계를 맺으면서만 이루어진다니까. 그런데 이걸 갖지 못한 사람이 노동을 하게 되면 결국 대상적 노동 조건의 소유자가 된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르크스주의에서 계속하는 얘기잖아요. 어, 생산 수단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해서만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노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특히 소유권에 의해서 자본가 계급이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노동 수단과 노동 대상을 노동력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노동자의 노동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결합시킬 때에만 노동이 일어나고, 이러한 노동의 구체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의 구체적인 방식이 노동자 계급을 열악한 처지로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불평등하게 빈곤 상태로 내몰리게 만드는 근본적인 조건인데, 이 조건을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노동이라는 게 마치 실제의 노동 대상, 노동 수단, 즉 생산 수단과 아무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행위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자본가 계급이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을 사회주의당의 통합광명에서 그대로 받아서 쓰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제가 이제 막스 저작들 강의하면서 그 제 다른 강의를 조금 들어보신 분들은 금세 좀 눈치채실 텐데요. 저는 이제 그 텍스트에서 마르크스가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접근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를 좀 강조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아주 핵심적인 현상에 대해,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마르크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노동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된다. 즉, 실제로 노동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는 봐야 된다. 이런데 부르주아 계급이나 그 말투를 흉내낸 라살레 파들은 비현실적이고 관념적인 노동을 자꾸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즉 관념론과 유물론의 두 접근 방식의 차이가 이 두 노선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여기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하자면 노동은 결국 사회적 자연적 조건의 특수성 속에서만 행해지는 구체적인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떠나서 노동 일반, 구체적인 현실에서의 노동이 아닌 그냥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노동이라는 것은 없다. 그거는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개념으로, 상상으로서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관점은 사실 오늘날도 널리 퍼져 있는 생각입니다. 노동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조건들에 대한 관심은 없고, 노동이 그 자체로 뭐 해방적이라든지 또는 그 자체로 억압적이고 지루하고, 그러니까 3D 우리가 그랬잖아요. 예전에도 위험하고 지저분하고 힘들고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고 노동을 아무리 해도 가난할 수밖에 없고 삶이 단조로워지고 육체와 정신이 피폐해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노동 그 자체가 마치 인간에게 아주 부작용을 가져오는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마치 어떤 것인 것처럼 상정하는 거죠. 이건 다 현실의 노동이 아니라 관념적인 노동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그런 노동이 없다 그 뜻이 아니라 현실에서 노동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특정한 구체적 조건 때문에 그런 건데 노동 일반이라는 게 있고 노동 일반, 노동 그 자체라는 것이 있고 노동 그 자체는 인간에게 반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 이런 생각은 특히 이제 탈노동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 밑에 아주 근본적으로 깔려 있는 생각들이죠. 그래서 노동이 아닌 다른 활동, 대표적으로 유희죠. 유희 중에서도 예술 같은 이런 행위들을 해야 인간은 행복하고 노동을 하면 무조건 불행해진다. 이런 식의 이원론적 생각을 하는 것도 구체적인 현실에서의 노동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이라는 것, 특히 이제 자기들이 노동이라는 것에다가 부정적인 특징들을 막 부여를 해놓고 노동은 다 그래.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든 노동은 무조건 인간에게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음. 이런 식의 노동에 대한 접근 방법을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이 부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들 속에서 노동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책으로는 371페이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쪼잔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꼼꼼하게 비판하는 게 아까 읽었던 그 따옴표 쳐놓은 인용문에서 그런데라고 이제 연결사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부와 모든 문화의 원천이다 해놓고 그런데 유익한 노동은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이 부분이 지금 보이시나요? 운트다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접속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접속사를 썼냐? 사실은 이 접속사를 쓴 이유가, 운트다를 쓴 이유가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이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문장을 이상하게 꼬아놨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이 아니라 두 번째 문장으로부터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 두 번째 문장이 뭔지 한번 볼까요? 유익한 노동은 그런데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죠. 유익한 노동은 사회에서만 또 사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장이죠. 자, 이제 유익한 노동은 사회에서만 사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마르크스가 좀 어이없어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두 가지로 비판을 합니다. 자, 처음에는 첫 번째 문장은 노동이 모든 부의 원천이다 그래놓고 바로 다음에 문장에서 근데 유익한 노동을 하려면 사회를 통해서만, 사회에서만 가능하다. 이게 뭐가 먼저라는 거야? 사회가 먼저라는 거야? 노동이 먼저라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떻게 한 문장 바로 다음 문장에서 첫 번째 문장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지? 이게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노동이 없으면 어떠한 사회도 노동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놓고 바로 다음 문장에서 거꾸로 어떤 유익한 노동도 사회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도대체 뭐가 맞냐? 어,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건 사실은 좀 부수적인 얘기고요. 이제 그 뒤에 좀 이어서 조금 더 부연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사회에서 유익한 노동만 가능한 게 아니라 사회에서는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면 무익하고 유해한 노동도 생업이 되게 하거나 사람들이 사회에서만 무의도식하거나 뭐 온갖 거를 다 사회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지 않냐. 근데 이제 이게 뒤에 이렇게 비꼬죠. 루소 전체를 베낄 수 있을 것이다. 루소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조금 감이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루소가
사회라는 것이 사회라는 것 자체가 불평등의 원천이다. 더 나아가서 이제 문명이라는 것 자체가 불평등을 낳고 인간을 속박하는 거다라고 결국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안에서 온갖 나쁜 게 사회를 통해서 다 나오는 거다. 이런 얘기하면 그 루소 얘기 그대로 베껴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회에서 앞에서는 노동이 모든 것, 부와 문화의 모든 원천이다 이래놓고 뒤에 가서는 노동하려면 사회가 없으면 안 돼.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냐? 앞뒤가 안 맞지 않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비판은 사실 두 번째 비판인데요. 근데 유익한 노동이란 무엇인가? 라는 이거예요. 유익하다는 거는 인간에게 어떤 실익을 준다는 건데 목표로 했던 유익한 효과를 낳는 노동인데 이거는 돌로 짐승을 쓰러뜨리고 열매를 모으는 등등의 일을 하는 야만인, 이거 문명 이전의 인간도 유익한 노동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문명화된 사회 이전에는 유익한 노동이 없어야 되는데 이거 가능하지 않냐라는 거야. 아까 처음에 했던 그 유익하다는 말의 그 구체적이고 명확한 개념 규정도 이 사람들은 하고 있지 않다. 이런 비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최종 결론에 대한 비판으로 넘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마르크스 보기에는 좀 너무 엉뚱하고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억지로 집어넣은 거다 그 얘기예요. 운트다 다음에 나오는 이 얘기가 문맥상으로도 앞 얘기랑 모순되고 뒤에 이거 개념도 무슨 개념인지 모를 엉뚱한 말을 말도 안 되는 말들을 왜 강령에다 집어넣냐? 사실은 마지막 말을 하려고 억지로 집어넣은 거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엉뚱한 말들이 앞뒤 안 맞는 말들이 중간에 들어가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세 번째 무슨 결론을 내리고 있길래 이런 말들이 들어갔냐? 사회에서만 사회를 통해서만 유익한 노동이 가능하다고 전제를 해야지만 노동의 수익이 온전히 평등한 권리에 따라 모든 사회 성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죠. 자, 마지막 부분, 강령의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볼게요. 노동의 수익은 온전히 평등한 권리에 따라 모든 사회 성향들에게 속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노동에서 수익이 나오는데 노동에서 나온 수익은 사회를 반대로 또 노동은 이 유익한 수익을 가져다 주는 노동은 사회 덕분에 가능했기 때문에 노동에서 만들어진 수익은 다시 이걸 가능하게 해줬던 사회 성원들에게 다 가야 돼. 온전히, 완전히 다 가야 돼. 남겨놓으면 안 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함이라는 말 자체가 독일어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unverquichte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공제되는 거 없이, 떼는 거 없이 통째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통째로 다 가야 되는 이유가 사회 아니었으면 어떻게 노동이 부와 문화를 만들었겠니? 사회 덕분이니까 노동에서 나온 건 사회로 다 줘야 돼. 근데 사회라는 것은 없고 사회의 구성원들이 실제로 사람들이니까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 가는데 어떻게? 나흐 글라이엠 레이트. 평등한, 모든 구성원들에게 평등한 권리에 따라 평등하게 다 나눠줘야 돼. 이 말을 하고 싶었다는 거죠. 결국 강령의 첫 번째 조항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사회가 만들어내는 부는 다시 사회 성원들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분배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분배의 원칙을 강조하기 위해서 엉뚱한 얘기를 앞에 다 넣은 거고 앞에 얘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 얘기를 한 거는 다 그냥 포석을 깐 거라는 거죠. 마지막 얘기를 하기 위해서 포석을 깐 거다. 이게 이제 마르크스의 비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핵심이죠. 이게 이제 그 과거에 요즘은 뭐 이런 글들을 번역도 안 하니까 요새 번역하는 말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러식 번역을 그대로 따와서 노동 전 수익권, 그러니까 노동자에게 노동으로 인한 수익을 모두 어, 돌려주어야 한다. 받도록 해야 된다. 이익을 받도록 해야 한다. 그게 노동자들에게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다. 이게 이제 라살레파의 핵심적인 주장이 바로 노동 전수익권이라는 겁니다. 노동에서 창출된 모든 이익은 노동자가 평등하게 온전히 다 가져와야 된다. 거기서 누구 뭐 이렇게 떼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냐? 마르크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노동 전수익권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렇게 터무니없는 비과학적인 얘기다. 그래서 이제 터무니없는 공문구, 마르크스가 많이 쓰는 표현인데, 어, 터무니없는 공문구에 불과하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조금 뒤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이제 그 중간에 좀 정리를 하면서 사실 좀 말이 되려면 노동은 사회적 노동으로서만 혹은 같은 말이지만 사회에서만 또 사회를 통해서만 부와 문화의 원천이 된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죠. 노동이라는 것은 자연 속에서, 애초에는 자연 속에서,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자연 속에 여전히 있지만 자연을 변형시킨 사회라는 것이 문명에 의해서 만들어지면서 이 사회라는 구체적 조건 속에서만 노동이 이루어지는 거고 또 부와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노동이 이것을 부와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구체적인 사회적 조건 속에서만 가능하다. 이걸 자본주의에다 적용시켜 놓고 보면 생산 수단을 자본가가 독점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노동자들은 이것을 노동력의 판매를 통해서 종속적인 지위에서 노동을 함으로써만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조건, 이러한 조건 속에서 구체적인 노동이 이루어진다. 이 얘기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번역본으로 372페이지 이제 하단입니다. 하단을 보시면 아까 했던 얘기를 한 문장으로 노동이 사회적으로 발전하고 그럼으로써 부와 문화의 원천으로 되는 정도에 따라 노동자 측에서는 가난과 방임이, 노동자가 아닌 사람 측에서는 부와 문화가 발전한다.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얘기가 본격적인 비판으로 넘어가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까지의 역사 전체의 법칙에 따라서 노동이라는 것이나 사회라는 것과 관련된 일반적인 흰소리를 늘어놓는 대신에 표현이 좀 요새 표현이랑 좀 많이 다르죠. 옛날식 표현이긴 한데 한마디로 노동 또는 사회라는 사회 일반, 노동 일반 구체적으로 현실 속에 있는 특정한 사회, 특정한 노동만 있지 사회라는 것 또는 노동이라는 것 이런 게 어딨냐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처음에 애초에 한 것, 저 마르크스가 비판한 것처럼 자꾸 노동이라는 게 있고 사회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물질적 등등의 조건들이 없어지는 거죠. 이런 데 대한 얘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마침내 창조되는지가 명백히 증명되어야 했다. 자, 이게 바로 유물론적 접근, 그리고 마르크스가, 이 당시에 마르크스 앵겔스가 과학적인 사회주의적인 방식이라고 했던 거예요. 과학적 사회주의 또는 유물론적 접근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바로 이거죠. 구체적인 물질적 조건들을 명백히 밝히는 거. 이것에 기초해서만 우리는 노동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회라는 것, 노동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이렇게 상정해 놓고 또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넣고 싶은 거를 여기다 막 붙여가지고 사회는 이런 거야. 노동이라는 이런 거야. 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다 관념적인 방식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구가 들어가는 것은 온전한 노동 수익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책에서는 온전한 노동 수익이라는 라살레의 표어를 당의 기치의 정점의 슬로건으로 써놓기 위함일 뿐이다. 그러니까 강령의 통합 강령의 1조에 이 얘기를 하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집어넣었던 거다. 결국 이제 그 통합대회지만 통합 강령에서 1조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라살레파의 입장으로 채워졌다. 이거를 강력하게 비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노동 전수익권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또 동시에 어, 이 노동 전수익권이라는 라살레파의 주장 자체가 아주 관념론적인 접근법에 근거하고 있는 거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절로 좀 넘어갈 요 부분은 지금 제가 읽었던 이 부분, 그 사회 일반, 노동 일반, 이 얘기는 바로 다다음 페이지에 다시 또 나옵니다.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강령의 2로 넘어갑니다. 음, 잠깐만요. 이 부분에. 음, 자, 이 오늘날의 사회에서 노동수단은 자본가 계급의 독점이다. 이로 인해 제약되는 노동자 계급의 종속이 모든 형태의 빈곤과 예속 상태의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고탄력 초안의 내용을 인용한 거죠. 다시 읽어보면 오늘날의 사회에서 노동수단은 자본가 계급의 독점이다. 이건 뭐 많이 들어본 얘기죠. 방금도 얘기했던 거죠. 이로 인해 제약되는 노동자 계급의 종속이 모든 형태와 모든 형태의 빈곤과 예속 형태의 원이다. 얼핏 들으면 이거 되게 맞는 얘기고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항상 했던 얘기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도 뭔가 고의적인 왜곡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마르크스는 봐요. 그래서 이 문장이 어디에서 났냐 하면 인터내셔널의 규약에서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자, 인터내셔널 규약에 뭐라고 돼 있는지 요거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노동하는 인간이 노동수단들의, 즉 생활 원천들의 독점자에게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있다는 것이 모든 형태의 노예 상태의 근저에 놓여 있다. 이겁니다. 비슷하죠? 얼핏 보면 비슷하죠? 다시 읽어볼게요. 노동하는 인간이 노동수단들의, 즉 생활 원천들의 독점자에게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있다는 것이 모든 형태의 노예 상태의 근저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이 불평등, 억압, 착취 같은 것들의 근원이 노동수단 생활 원천을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즉 자본가 계급에게 노동자 계급이 예속되어,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형태의 노동 상태가, 노예 상태가 나타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거를 약간 바꿔 쓰면서 뭔가를, 내용을 잘못 바꿨다. 이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오늘날의 사회에서 자 본문 읽는 거예요. 373페이지 일곱째 줄입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노동수단은 자 토지 소유자와 자본가의 독점이다. 자 뭐가 달라졌죠? 초안에서는 노동수단은 자본가 계급 자본가만 나왔어요. 자 그런데 마르크스가 지적하는 것은 노동수단이 노동수단을 독점한 집단이 두 집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저 유럽의 상황에서 바로 토지 소유자와 자본가가 둘이 두 집단이 독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터내셔널 구약은 이거를 이제 검증하지는 않는데
노동수단들의, 즉 생활원천들의 독점에 대해서 말하면서 생활원천이라는 말을 굳이 집어넣었던 이유가 토지도 노동수단에 포괄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이 주장에 대해서 이게 불충분한 설명이에요. 설명 자체가 너무 간략하기 때문에 이 말을 생활원천이라는 말을 끼워 넣는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토지 소유자를 염두에 두고 했다는 얘기냐, 이렇게 비판할 수는 있어요. 이 마르크스 이 텍스트에 대해서. 근데 이거 이제 맥락이 있어서 간단하게 쓴 건데, 어쨌든 마르크스가 여기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특히 당시 독일의 상황에서 토지 소유자, 즉 그 봉건적인 구지배계급들인 융커라고 불려지는 지주계급들, 지주계급이 독일의 중요한 지배계급들인데 마치 자본가들만이 생산 수단을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의도적으로 토지 소유자 얘기를 뺐다는 거, 의도적으로 뺐다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뺀 게 아니고, 혹은 미래에 지금은 토지 소유자들이 여전히 세력이 강하지만 자본주의가 더 발전하면 자본가 계급으로 다 전화되거나 토지 소유자들이 분해될 거니까 결국 자본가 계급만 남게 될 거니까 뺐다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러 마르크스가 보기에는 라살레파들이 일부러 토지 소유자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인터내셔널 규약을 일부러 바꿔가지고 썼다. 이렇게 이제 의심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마르크스 확신하고 있어요. 네. 자, 왜 그러냐 하면 네, 뒤에 이제 그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겠죠. 이런 개정이 끼어든 것은 왜 이렇게 이제 내용을 슬쩍 바꿨냐 하면 이제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유로 라살레가 자본가 계급만 공격하고 토지 소유자는 공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 결국 라살레 파이, 아까는 노동 전수이권이라는 주장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는 또 뭐가 나오냐 하면은 라살레파의 정치적 입장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 입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정치적 입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라살파들은 애초에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대립과 투쟁에 대해서는 마르크스주의자들과 같은 얘기를 하지만 이상하게도 독일에서 훨씬 더 큰 권력을 갖고 있고 더 많은 사회적 부를 소유하고 통제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 계급에게는 유달리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언급도 안 하고 혹은 더 나아가서 어, 한편이 되려고 한다. 막 아주 음모를 꾸미면서까지 여기에 토지 소유자 계급에게 이제 잘 보여서 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게 라살레파의 태도다. 이런 비판. 이건 사실 이제 그 당시 독일에서도, 독일 내부에서도 라살레파에 대해서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고, 마르크스 주의자들을 아이젠하우어의 입장에서도 라살레파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 당대단 통합을 강조하다 보니까 라살레파가 가지고 있는 이런 타협적이고 어떻게 보면 반동적인 노선까지도 받아들이게 됐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이거는 사실 이제 그 당시 독일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아까 얘기했던 이제 국가주의라고 아까 얘기했던 독일의 보수 세력의 핵심이 바로 이 융커 계급들에게 기반을 두고 있는 거죠. 오히려 독일에서의 자본가 계급은 19세기 말까지도 19세기 말까지도 온전하게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기보다 융커 계급에게 종속돼 있었다라고 이제 마르크스나 그 당시의 사람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결국은 라살레파가 노동운동을 해서 자본가와 투쟁을 얘기를 하지만 더 사실은 독일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융커 계급에 대해서는 종속적인 지위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융커 계급에게 그 기생해서 독일 노동운동의 전망을 찾으려고 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제 그 사실로 밝혀진 부분도 일부 있었는데요. 라살레가 이 비스마르크 정부와 이제 비밀리에 결탁에 있었다는 증거들도 발견이 됩니다. 서준 왕래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어용 운동권이었다는 거죠. 노동운동을 빙자했지만 실제로는 그 요즘 말로 치면 이제 프락치 비스마르크 융커 계급이 어, 심어놓은 노동운동 내에 심어놓은 프락치였다. 이런 얘기도 실제로 증거들도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논쟁이 됐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음모이거나 개인적인 영달이나 사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사기 행위를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이 독일 민족의 국가라는 정치 제도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더 강력해지고 번창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독일 노동운동의 역할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국가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이게 뭐 몰래 해야 되는 일들도 아니었던 거죠. 공식적으로 라살레파이 노선 안에는 이 계급 연합을 통해서 계급보다 더 우월한 가치인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계급 간 타협이 필요하다. 근데 자본가 계급은 오히려 이기적이어서 이 민족 통합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계급이기 때문에 노동자 계급은 오히려 민족 전체의 이익과 계급의 특수한 이익이 부합될 수 있는 역사적인 조건을 갖춘 계급이 노동자 계급이다. 이렇게 이제 라살레는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 소유자 계급에 대한 비판이 빠져 있었던 거는 라살레의 이런 노선을 보여주는 거다. 이제 마르크스가 그거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노동의 해방은 노동수단의 사회의 공동재산으로의 고양, 그리고 노동 수익의 공정한 분배를 수반한 총노동의 조합적 규제를 필요로 한다. 자, 이제 노동해방, 우리 익숙한 노동해방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독일어로 베프라이움이죠. 노동을 자유롭게 하는 거. 이거죠. 그거는 뭐를 요청하냐 하면은, 자, 노동수단, 그러니까 생산수단이죠. 생산수단을 사회의 공동재산으로 고양시키는 거. 지금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적 소유의 이 상태, 이걸 이제 더 낮은 단계에 있다고 본 거죠. 역사적으로 더 나은 단계인, 더 발전한 단계인 사회의 공동재산이 되는 거. 그리고 노동 수익의 분배를 수반한 총노동이 수익의 공정한 분배를 조합적으로 규제할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조합적이라는 게 이제 좁은 의미에서의 노동조합이나 협동조합이나 조합주의나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고요. 공동체적으로라는 뜻으로 보는 게 더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그 영국식의 개인주의와 반대되는 의미에서 사회 또는 공동체 전체가 뭐를 한다. 그러니까 그 인간의 군집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개인이라고 보는 것이 자유주의이고 개인을 초과하는 사회라는 것이 더 본질적이다라고 보는 게 공동체주의죠. 그리고 공동체주의에서 그러면 그 집단이란 게 뭐냐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달라지고 근대에서 가장 목소리가 컸던 그리고 영향력이 컸고 지금도 영향력을 강력하게 행사하는 이 집단주의, 공동체주의가 바로 민족주의죠. 민족주의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합적이라는 거는 어떤 제도로서의 노동조합, 협동조합 이런 거라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데서는 번역을 제가 보니까 협동조합적으로 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거라기보다 공동체가 분배를 규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생산수단도 사회 전체가 소유하고 그 생산의 결과물을 분배할 때도 사회 전체의 차원에서 규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는 또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말꼬리를 잡죠. 고양, 에어해붕 이런 말은 사실은 독일어로 에어해붕이에요. 그러니까 더 높은 것으로 만드는 거죠. 이게 공동재산으로 바꾼다, 변형시킨다. 아마 이 뜻이겠지. 이런 거죠.
근데 이건 고향 이런 말 쓴 거는 그냥 하는 말이다. 근데 이거 사실은 이제 해겔 용어예요. 해겔에서 일상어로 독일어도 있었던 단어이지만 이게 철학적 의미를 부여해서 변증법, 우리가 변증법에서 고양한다, 고양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바로 에어해분이에요. 그래서 그 라살레가 아주 충실한 해겔 학파였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썼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이런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한마디 하고 이건 뭐 이걸 고향이라고 말하니 사적 소유를 공동의 재산으로 바꾼다, 전환시킨다. 뭐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노동 수익이란 거 그러면 도대체 뭐냐? 여기서 또 한 번 이제 비판하는 관점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 고타 강령 사실은 이 라살레파가 쓰는 개념이 아주 불확실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태도 상당히 좋아. 제가 이제 마르크스주의 공부하면서 이제 변혁 이론을 공부하는 분들이나 운동을 하는, 실제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제가 좀 답답하게 느꼈던 부분이 개념을 되게 모호하게 사용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한국 운동의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고의도 상당 부분이 있고 또는 몰라서일 수도 하지만 어쨌든 운동의 지향과 수단에 대해서 개념들을 아주 모호하고 불확실하게 사용하고 막 심지어 막 왜곡시키고 혼란시키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개념들을 사용한 논리적인 사유 자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게 이제 그 좀 이런 측면에서 주체적 역량 측면에서 좀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르크스도 이런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개념 모호하게 쓰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당신 노동 수익이란 말로 무슨 뭘 말하는 거야? 이 얘기죠. 그거를 정확하게 규정도 안 하고 노동 수익을 대뜸 얘기한다는 거예요. 노동의 생산물인가? 아니면 생산물의 가치인가? 만약에 가치라면 생산물의 총 가치인가? 혹은 생산수단이 이제 투하가 됐을 때니까 투하된 생산수단 가치에 노동이 새로 덧붙인 부가된 가치인가? 도대체 그 중에 뭐야? 이런 거죠. 결국 여기서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모호한 개념을 좀 정확하게 사용해라라고 말할 때 마르크스는 주로 경제학이라는 학문의 수단들을 주로 사용하죠. 그렇죠? 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변혁 이론으로서 마르크스주의가 오늘날의 변혁 운동이 여전히 어떤 자원이 될 수 있다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구체적인 경제 현실에 대한 엄밀하고 과학적인 접근을 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많은 변혁 이론들 중에서 제가 항상 비판하는 윤리주의적인 비판들이 주로 하는 태도가 어떤 사회 문제나 사회 현상들에 대해서 특히 경제적 현상들에 대해서 되게 무지하거나 외면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아주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불공정해, 불평등해, 비윤리적이야, 비인간적이야. 뭐 이런 말만 해서 그게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지는 잘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마르크스도 그게 되게 불만이죠.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동 수익이란 라살레가 명확한 경제학적 개념 대신에 사용한 막연한 표상이다. 개념은 독일어로 베그리프고요. 표상은 포우슈텔름인데요. 여기 나오죠. 네. 자, 여기 포우슈텔름이죠. 그 다음에 베그리프는 이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급의 개념이라는 건 우리 말에서 개념도 마찬가지인데 정확하고 구체적인 거죠. 근데 포슈텔름은 그냥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 외연이 모호하고 정의가 불분명한 이런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이 변형 이론에서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다시 하고 특히 경제학 대신에 경제학적 개념을 자꾸 안 쓰려고 한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경제적 현실을 은폐하거나 외면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 이제 보겠지만 우리가
마르크스주의 공부할 때 특히 이제 공상에서 과학으로 강의 보셨던 분들이나 앞으로 좀 참조하시면 거기서도 제가 이제 설명을 했죠. 마르크스 앵겔스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신들과 자신들 이외의 다른 당대의 사회주의자들과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이걸 윤리적으로 자꾸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은 그 당시의 자본주의라는 주어진 압도적인 현실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요즘도 그렇게 얘기하죠. 신자유주의, 또 더 넓게는 자본주의라는 것은 그 자연의 법칙처럼 1년에 사계절이 있고 해가 뜨고 지고 이런 것처럼 어, 보편적인 모든 사람에게 항상 해당되는 보편적인 인간 삶의 조건인 것처럼 마치 자연 법칙인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바꾸거나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고 이거를 당연하게 전제로 깔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거꾸로 얘기하면 사회적 부작용을 해결할 때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 구조에 대한 얘기는 아예 이걸 바꿀 수도 없는 거고 바꿔서도 안 되는 거니까 당연하다고 전제하고 그걸 전제한 상태에서 그대로 두는 상태에서 나머지 선택지 중에 뭔가를 하는 거. 이걸 변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바로 이런 거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단순하게 경제학적인 접근을 하느냐 다른 접근을 하느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구조를 외면하는 것은 자본주의라는 경제적 구조를 옹호하고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정한 분배라는 것은 또 뭐냐? 그 지금 아까 얘기했죠. 심지어 윤석열까지도 얘기하는 공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부르주아제는 오늘날의 분배가 공정하다고 주장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시장이 제일 공정한 분배 방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가격이라는 신호등을 따라가면 우리는 최고의 효용을 누릴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다 이룰 수 있다. 모순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그것이 이제 번역본으로 374페이지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생산 방식의 기초 위에서는 유일하게 공정한 분배가 아닌가. 그러니까 부르주아들이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를 공정하다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을 전제로 하니까 그런 거는 거죠. 경제관계가 법 개념에 의해서 규제되는 것인가? 아니면 거꾸로 법 관계가 경제관계로부터 생겨나는 것은 아닌가? 또한 사회주의 종파 집단들은 공정한 분배에 관해 서로 다른 표성들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니까 경제가 도대체 법인지 경제 얘기인지, 공정이 법 개념인지 경제관계에 대한 얘기인지, 또 사회주의자들조차도 공정한 분배에 대해서 다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않냐. 근데 도대체 공정이란 게 여기서 무슨 뜻으로 쓴 말이냐. 이것도 모호하지 않냐. 라는 비판을 하죠. 그러면서 이 비판의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게 중요한 게 이거죠. 생산 방식을 전제로 하고 이거는 당연한 거고 바꿀 수 없는 거고 또는 심지어 바람직한 것이고 이렇게 생각해 놓고 나머지를 법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사회적 관행이라든지 이거 차원에서만 자꾸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의 관점은 여러분 뭐 익히 아시다시피 경제적 공정함이라는 개념은 사실 경제관계 특히 생산 방식에 의해서 규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정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는 이유는 계급 사회에서는 아주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급 사회에서는 공정을 다 다르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상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 그러니까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들이 공존하고 충돌하는 이런 사회에서 공정함이라는 단어 자체는 다 다른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이데올로기 문제하고도 연결되는 거죠.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마르크스가 아주 예리한 통찰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모든 편파적인 이데올로기는 다 보편성의 외양을 띈다라는 거예요. 다 자기 개인적인 또는 자기 집단만의
편파적인 이익을 주장할 때 우리는 우리 위해서 이건 거야. 우리 이거 우리만 좋자고 주장하는 거야. 이렇게 잘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만 좋으려고 나한테만 이익 되려고 내가 이런 주장을 하는 거이지만 속마음은 그것이지만 다 사회 전체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심지어 인류 모두를 위해서 이런 보편성의 외양 이게 모두에게 좋다라는 외양을 띠는 거죠. 그래서 공정이란 단어 자체가 마치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해당되는 단어인 것처럼 이렇게 그런 느낌의 단어를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이때 생각하는 공정이 다 다른 이유는 자기 이익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경제적 생산 관계의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공정함의 구체적 내용은 규정되는 거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인식 없이 공정함이란 말을 아주 공하게 그냥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라살레가 자기가 또는 라살레나 이 초안의 작성자인 빌렌 리프크네이트나 몇몇 사람들이 그 공정함이라는 단어를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고 사용하니까 마르크스가 자기가 한번 짐작해 볼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어, 내용을 보니 초안의 내용을 보니 바로 노동 전수익권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구절 노동의 수익은 온전히 평등한 권리에 따라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속한다. 아, 이게 이 사람들이 의미하는 공정이구나. 그렇지 않겠어? 라고 이제 전제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공정한 것의 구체적 어, 내용이라면 이건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비판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노동 전수익권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으로 넘어갑니다. 자, 노동 전수익권이 왜 틀렸냐 하면요. 첫 번째로 노동 수익이라는 말을 우선 노동의 생산물이라는 의미, 아까 요것도 나왔죠? 어, 일단 노동 수익이라는 말을 노동의 생산물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의 총생산물을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공정하게 나누어주는 것, 평등한 권리에 따라서 공정하게 나누어지는 것, 이게 이제 공정한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처음부터 제대로 실현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뭔가를 공제해야 된다. 아까 제가 전수의 연계, unfair quiescen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는 부정하는 말이에요. 뭔가 이렇게 잘라내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사실 이건 처음부터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음. 뭐를 잘라내야 되냐? 그거예요. 어, 자, 이거 보십니다. 첫 번째로 소모된 생산 수단의 보존을 위한 배상분. 그러니까 사회에서 뭔가를 생산하면 생산 수단들이 소모가 될 거 아니에요. 원료도 쓰고 원료조세는 써버리잖아요. 그다음 기계도 마모될 거고 이렇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채워 넣어야 다시 생산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이번에 한번 만들고 먹고 죽자 뭐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사회가 유지되고 재생산되려면 마모되고 소비되는 것에 대한 배상분을 총생산물에서 공제해야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생산을 만약에 같은 규모가 아니라 확대 문명이 발달 인구가 늘고 뭐 이러면 어, 당연히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하려면 생산이 확대가 돼야 되는데 확대를 하려면 더 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생산물에서 일부를 떼서 생산 수단을 추가를 해야 되겠죠. 세 번째, 사고나 자연재해로 인한 장애 등등에 대비한 예비기금. 예기치 못한 재난, 재해가 사회 전체나 개인에게, 사회 구성원에게 닥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예비하고 있는 거. 당연히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사회가 유지가 안 되죠. 그렇죠? 당대에서나 혹은 뭐 몇 대 못 가서 그 사회는 소멸할 거예요.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경제상의 필연이라는 거죠. 이게 공정성하고 이게 무슨 공정성하고 관련이 있는 거냐? 이게 공정성 차원이 아니라 현실에서 사회가 유지될 수 있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공정성의 문제를 가지고
사회의 총생산물을 구성원에게 다 돌려주면 공정한 거고, 뭔가를 공제하면 불공정한 거고, 이게 공정과 불공정의 문제가 아니지 않냐?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얘기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지금 라살레의 주장이나 고타 강령의 주장이 아주 논리적으로 허점이 많고 비현실적인 공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비판이기도 한데요. 이게 라살레뿐만 아니라 이 당시나 그 전이나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중요한 사회적 대안을 얘기하는 여러 논리 중에 이러한 사고를 계속 반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당대에도 마찬가지, 마르크스 당대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윤리적, 그게 바로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마르크스가 비판했던 세력 또는 입장인 거죠. 윤리적 차원에서 공정함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당위의 차원에서만 얘기를 하지. 실제로 사회가 운영되려면,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회는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 라고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성이라는 개념에서만, 윤리적 어떤 당위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과학적인 방식이 아니다. 이 태도를 또 한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라살레파가 비현실적이고 관념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총생산물에서 이렇게 되고요. 개인에게 나누어지기 전에는 또 나눠야 돼요. 또 어떻게 나누냐. 첫째, 생산에 직접 속하지 않는 일반 관리 비용. 어, 그러니까 일반 관리 비용이란 게 이거죠. 어,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뭔가를 만들려면 그 공장이 불이 나도 안 되고, 공장에 도둑이 들어서 기계를 다 훔쳐가도 안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노동자들이 정확하게, 건강하게 잘 일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보호 조치들이 취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은 공장 바깥의 사회, 일반 사회 전체에서 여러 가지 제도나 메커니즘을 통해서 수행하는 역할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적 관점에서도 사회적 인프라라고 불리는 이 공적인 어떤 기반 시설들이 있어야만 사실은 개별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생산, 직접 생산에 관여하지는 않지만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관리 비용들이 있는데 이것도 빠져야 되는 거죠. 자, 근데 마르크스는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사실, 어, 이게 많아지는 것이 사회주의의, 적어지는 것이 사회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일반 관리 비용이 되게 많고 마르크스의 표현에 의하면 새로운 사회가 발전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는 거예요. 어, 왜 줄어들어요? 일반 관리 비용 중에 마르크스 보기에 제일 큰 거.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존의 체제를 유지시켜야 자본가들이 이윤 추구 활동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이 사회 체제를 유지하는 거. 어, 여기에 엄청난 비용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르크스가 보기에는 바로 계급 사회인 거죠. 결국 부르주아 계급이 자신들의 계급적 지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일반 비용을 높인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군비. 그죠? 현대로 올수록 군비 비중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전쟁 한번 하면 뭐 나라가 휘청휘청 하잖아요. 전 세계 경제가 영향을 받을 정도로 많은 자원을 동원하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사회 전체의 이익이 아니라 지배계급의 특정 분파, 특정한 나라의 지배계급 등등의 아주 소수의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위한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이 계급사회는 그 계급사회의 불평등한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만 유지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무계급 사회가 되면 이 계급 지배의 필요가 사라지게 되니까 지배계급의 안정을 위해서 사용하던 돈이 필요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대나 경찰만 의 역할만 확 줄어도 군대 경찰의 역할만 확 줄어도 일반 지배 비용은 줄어들게 되겠죠.
밀방 관리 비용은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두 번째는 학교나 위생 설비 등등 오늘날 치면 공공생활 인프라 같은 거죠. 이런 수요를 공동으로 만족시키게 되어 있는 거. 이것도 당연히 이제 개인에게 들어가기 전에 빠져야 되는데 이거는 마르크스는 어떻게 보냐면 이 부분은 지금의 사회와 비교하면 애초부터 현저하게 증가할 것이며 새로운 사회가 발전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늘어날 것이다. 즉 지배 비용은 줄어들고 오늘날 치면 사회 공공의 비용 또는 복지 비용 같은 것들은 사회주의로 갈수록 늘어날 것이다. 이게 이제 사회주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건 오늘날도 여전히 정치 노선을 우리가 판단할 때 중요한 잣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점입니다. 셋째, 노동 영역이 없는 사람 등등을 위한 기금. 이게 아까 얘기했던 복지 같은 거죠. 요컨대 오늘날의 이른바 공공빈민구제. 이 당시에는 이게 빈민구제 정도에 그쳤지만 이제 20세기가 되면서 복지라는 개념이 더 확산이 됐죠. 이건 이제 사회주의에서 아주 중요한 조치들인데 이런 거 다 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강령이 라셀레의 영향 아래에서 편협하게 육안으로 봐가는 분배, 즉 조합의 개별 생산자들 사이에 분배되는 소비 수단 부분에 이르게. 자, 이제 요거 다 빼고 개인에게 이제 소비 수단 나오는 거, 이거 되는 거죠. 자, 이미 이제 그때가 되면 너무 많은 부분들을 공제했기 때문에 라살레적 의미에서의 온전한 분배, 온전한 수익이란 말은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그렇죠? 자, 이거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사회주의 같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의미에 가까운가요? 어, 사회가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지배라는 계급적이고 그 편파적인 목적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성원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들을 사회의 총생산물에서 공제하는 것이 그리고 그 공제의 방식이 생산수단을 사회적으로 소유 통제하고 생산물들을 또 공동체적인 방식으로 관리해서 분배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공제하는 것, 제도, 사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의미에 여전히 가깝죠. 근데 이 당시에 마르크스가 활동하던 이 당시 그리고 이 텍스트를 쓰기 사실은 한 30년 전에 이러한 식의 바로 사회주의는 그러기 때문에 안 돼라고 아주 강력하게 비판한 사람이 나오죠. 근데 이 비판은 자유주의자, 그 당시 마르크스 이전의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에서라면 당연히 틀린 거죠. 왜냐하면 이런 공적 목적을 위한 공제가 주로 세금의 방식으로 이제 집행이 되는데 세금을 개인에 대한 약탈, 억압으로 봤던 자유주의자들의 관점에서는 개인에게 모두 맡기고 시장을 통해서 개인들끼리 조절할 수 있는 문제를 사회라는 불필요한 장치를 만들어서 이 불필요한 장치가 개인들로부터 개인에게 돌아가야 되는 몫을 공제한다는 것을 그 자체로 착취라고 봤던 사람들이 이 관점에서는 용인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자유주의자들, 자본가를 대변하는 이데올로그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어, 그 당시 혁명적인 어떤 사회 개선, 사회 변형론자 중에 아주 강력한 논자 중에 하나가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는 논자 중에 하나가 똑같은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이 바로 슈티르너입니다. 슈티르너의 그 유일자 개념이 바로 이거예요. 사회가 공산주의를 이 사람이 결국 비판하는데요. 왜 비판하냐 하면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걸 처음에 이 사람도 비판하죠. 근데 사회가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공제하는 것도 개별 자본가가 하던 거를 사회라는 더 큰 단일한 어떻게 보면 비인격화된 더 거대하고 더 강력한 자본가가 등장한 거가 뭐가 다르냐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 사회와 개인을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이항 대립 구도로 만들어 놓고 개인을 절대적인 우위에 놓고 절대적인 가치를 개인에게 두고 그 구도를 설명한 방식이라는 점에서 자유주의의
또 다른 버전일 뿐이죠. 이게 오늘날 여러 포스트주의자들 같은 신자파들이 좌파라는 이름을 쓰지만 사실은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을 현학적으로 되풀이했는데 이게 거의 슈트르너의 논리를 따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성사적으로도 슈트르너를 직접적으로 계승하고서 훨씬 정교하고 풍부하게 만든 사람이 니체고 니체를 거의 그대로 베낀 사람이 푸코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현학적으로 복잡하게 또 이상한 자료들을 끌어와서 설명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주장은 아주 한결같은 겁니다. 사회와 개인을 비현실적으로 사회라는 것이 있고 개인이라는 것이 완결된 형태로 있는데 이 사이는 대립적인 거고 개인이 절대적 가치를 가져야 되는 것인데 사회라는 것을 개인 바깥에 두면 사회는 개인을 항상 억압하고 착취하니까 사회를 철폐해야 돼. 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만이 절대적인 가치를 누려야 돼. 개인은 절대적으로 자유로워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게 결국은 자유주의자들의 주장. 고전적 자유주의부터 신자유주의까지 이어지는 이 주장을 되풀이할 뿐인데 이때 이 텍스트에서 나오는 얘기가 또 하나 곁들여집니다. 근데 그러면 이 개인 좋다 이거야. 이 사람들 말 받아들인다 할 때 개인들은 그러면 세상에 한 사람뿐인가? 여러 개인들끼리의 관계는 충돌이 없는가? 또 개인들끼리는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갈 때 어떤 식으로 자연과 다른 개인과 관계를 맺지? 거기에 대한 얘기가 사라지죠. 뭐가 사라지냐? 실제로 인간이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경제적 활동을 하는가의 얘기는 사라집니다. 거의 문화만 남죠. 그렇죠? 문화와 아주 초월적인 생물학적인 어떤 육체, 신비화된 육체 이런 얘기만 남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아주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시장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자본주의 체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심지어 탈자본주의다. 이미 지금의 세상은 자본주의가 아니다. 이런 황당한 주장도 서슴지 않게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마르크스가 계속 비판하고 있는 추상적이고 관념론적인 접근 그 자체처럼 경제적 조건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가상으로 만든 어떤 공간 안에 개인들이 있거나 혹은 인간이 진공 상태 속에서 혼자 있거나 이런 것처럼 얘기를 하는 그게 바로 유일자예요. 유일자 하나밖에 없다. 어, 예. 그래서 이 마르크스가 지금 이 텍스트를 쓸 때 이미 그 독일 이데올로기라는 텍스트를 쓰면서 슈트르너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고 강력하고 심지어 이렇게 분노에 가득 찬 비판을 한지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쓴 텍스트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라살레주의자들이 노동운동의 이름을 빌어서 심지어 그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노동운동을 하는 세력들과 당대당 통합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갖는 태도가 슈트르너로부터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관되게 공상적 사회주의자들, 저 슈티러너 같은 사람, 그 다음에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에 대해서 했던 비판과 같은 논리를 적용해서 지금 고타강령 초안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온전한 노동 수익이라는 개념에 대한 비판인 거죠. 자, 이제 우리 조금만 더 할 텐데요. 이게 사실 텍스트 읽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강의를 제가 1시간 반이나 2시간 정도 딱 맞춰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게 뒤에 아주 복잡한 얘기가 이어져서 어딘가에서 좀 부자연스럽게 좀 끊고 물론 이제 이 강의 나중에 보시는 분들은 편집을 다르게 하고 이렇게 이어서 보시면 되니까 큰 상관은 없겠지만 오늘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뭐가 이야기가 완결되고 끝나야 되는데 완결되게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강의 시간을 고려하고 마르크스 책을 쓰지 않았으니까 당연한 걸 텐데 예, 좀 나누기가 힘들어요 이 텍스트가. 그래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온전한 노동 수익, 그러니까 노동 전 수익권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내용이 없고 모호하고 모순적인 황당한 개념이냐. 이거 이제 비판하기 위해서 뭐를 공제하고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노동 전 수익, 사회의 총생산물을, 사회의 생산물을 평등한 권리에 의해서 나눠 갖는다라는 게 애초에 현실에서는 실현될 수 없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분배의 문제로만 우리가 좀 좁혀서 생각해 보면, 그 사실 18세기, 19세기의 그 자본주의 맹학이, 그 다음에 산업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시작한 초기에 사람들이 느꼈던, 체감했던 가장 큰 사회적 문제가 불평등과 빈곤의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거기에 대한 아주 일차적인 대응으로서 이 왜곡된 불평등한 분배를 어떻게든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은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었을 텐데 이 분배의 중요한 원칙으로서 라살레페가 얘기한 온전한 노동 수익을 지금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마르크스한테. 그럼 당신들은 이거 비판한 건 알겠는데 당신들이 주장하는 분배의 원칙은 뭐야? 라고 이제 우리가 물어볼 수 있을 거고, 마르크스가 바로 이제 이어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분배의 중요한 원칙들을 지금부터 이제 설명해 줄게. 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요 조금 이해하기 힘든 구절인데요. 조금 어려운 구절이긴 한데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생산수단을 공유재산으로 하는 것에 기초를 둔, 지금 띄워놓은 독일어 그 부분이에요. 인하우트 뭐 이렇게 된 부분 있죠. 예, 바로 이 부분 읽습니다. 생산수단을 공유재산으로 하는 것에 기초를 둔 조합적 사회 내부에서는 생산자들이 자신의 생산물들을 교환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생산물에 사용된 노동이 이 생산물의 가치로, 즉 그 생산물이 보유하고 있는 어떤 물적 특성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자본주의 사회와는 반대로 개인적 노동이 더 이상 우회로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총노동의 구성 부분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그 모호한 의미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있는 노동 수익이란 말은 모든 의미를 잃게 된다. 자, 노동 수익이란 말이 의미를 잃게 된다는 게 두 가지. 아까는 그러니까 말 자체가 별 뜻이 없고 모순되는 공한 말이다 이 뜻이고, 여기에서 노동 수익이란 말이 의미를 잃게 된다는 건 조금 다른 맥락이에요. 지금 읽었던 이 구절이 어떤 의미 같으세요? 바로 사회주의 사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환, 시장에서의 판매와 구매와 판매, 교환을 통해서 노동력과 노동이 생산한 그 가치가 교환되는 그런 방식이 아닌, 아까 얘기했던 생산 수단이 사회적인 소유물로 변화하고, 그 생산 행위의 결과물인 생산물이 공동체적인 방식에 의해서 분배되는 이러한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사회 시장 경제의 특징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회로라는 게 이제 시장을 통한 교환의 방식이나 노동력에 대한 판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총노동의 구성 부분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사회가 되면 애초에 자본주의라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노동의 생산물이 불평등하게 분배된 거를 어떻게 다시 교정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걸 위해서 노동 전수익권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애초에 이 분배의 문제가, 이 교정해야 될 분배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관계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현실에서 사실 우리가 지금 대면하고 있는 거는 자기 자신의 기초에서 발전한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온전히 완성된 공산주의에 대한 얘기라기보다 사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그 좀 순수한 공산주의,
이런 개념으로서 순수한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겨난 공산주의 사회. 그러니까 현실은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자본주의 사회를 공산주의 사회로 바꾸려고 하는데 따라서 그 모태인 낡은 사회의 모반이 비유를 하죠. 모반이 여전히 붙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칼로 무 자르듯이 단칼에 하룻밤에 단박에 옛날에 성철 선사님 선불교에서 하는 용어로 단박에 뭐 이렇게 깨달음을 얻고 이런 게 현실에서는 없죠. 없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는 과도적 단계에서의 사회주의에서는 그러니까 위에서 말한 그런 식으로 사회가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특히 이제 분배가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자본주의적인 잔재가 경제적, 윤리적, 정신적으로 아직도 들러붙어 있는 그러한 공산주의 사회. 아,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는 좀 다른 분배 원칙이 적용될 거다. 이 얘기죠. 자, 이 고탕형 초안 비판 조금 들어보셨던 분들은 금세 이제부터 무슨 얘기 나올 줄 알죠. 공산주의에 두 단계가 있다. 마르크스가 이 텍스트에서 하고 있는 아주 잘 알려진 얘기가 바로 그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낮은 단계 공산주의, 높은 단계 공산주의가 있는데, 어, 낮은 단계 공산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 번역본으로는 376페이지입니다. 개별 생산자는 자신이 사회에 주는 것을 공제국에 정확히 돌려받는다. 공제는 아까 얘기했고요. 그가 사회에 주었던 것은 자신의 개인적 노동량이다. 자, 노동해서 그걸 사회에 줘요. 예를 들면 사회적 노동일, 자, 그거를 개인의 노동량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사회적 노동일로 본다는 거죠. 사회적 노동일은 개인적 노동시간 수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개별 생산자들의 개인적 노동시간은 사회적 노동일 가운데 자신이 제공한 부분, 즉, 사회적 노동일에 대한 자신의 몫이다. 그는 자신이 이러이러한 만큼의 노동을 제공했다는 증서를 사회로부터 받고, 노동 증서, 몇 시간 일했어요라고 이제 돈 현금이 아니라 노동 증서를 받은 거죠. 이 증서를 가지고 소비 수단의 사회적 저장품에서 동일한 양의 노동이 비용을 들인 만큼을 빼내간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공동의 노동량을 측정하는 기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그걸로 계산했을 때 몇 시간에 해당되는 노동을 사회에 기여를 했어. 그러면 자신의 몫은 어떻게 받아가느냐? 바로 이 몇 시간의 사회적 노동일을 했다, 기여했다라는 증서를 받으면 다른 종류의 물건 또는 서비스에서도 그 사회적 노동일이 계산이 돼 있겠죠. 그래서 사회적 노동일이라는 공동의 잣대를 가지고 동일한 시간만큼의 사회적 노동일을 가지고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교환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개인의 소비를 받아간다는 거죠. 개인의 몫을 받아간다. 그는 어떤 형태로 사회에 준 것과 동일한 양의 노동을 다른 형태로 그러니까 형태만 달라지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해서 이거는 노동화폐라고 한국에서나 뭐 세계적으로 많이 19세기, 18세기부터 했던 거예요. 한국에서도 이런 실험들 꽤 했었고 요즘은 조금 시들한 것 같아요. 노동화폐라는 거 이런 게 있죠. 공동체 우리가 협동조합 같은 걸 만들어서 나는 피아노를 잘 치는데 미술을 잘 못해.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4시간의 피아노 레슨을 해주고 나는 그 대가로 상대로부터 4시간의 미술 레슨을 받는다든지 혹은 내가 사회적으로 인정된 4시간만큼의 노동이 투하된 물건을 만들었는데 이 물건이 나한테는 많아서 다른 물건으로 바꾸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 게 공정한 교환이냐. 똑같은 사회적 노동일이 투하된 내가 필요한 다른 물건을 나는 외투를 만들고 상대는 구두를 만드는데 여기에 투하된 사회적 노동일이 같다면 그 둘을 교환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거다. 결국 이건 이제 하나의 가상을 해서 예를 든 건데, 어, 이게 만약에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어떻겠냐. 사회주의는 그런 거라는 거죠. 낮은 단계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그런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때
또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시장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또 이 교환을 할 때 아까 제가 사회적 노동일 마르크스가 지금 그렇게 얘기했죠. 동일한 교환을 하려면 이 교환이 제대로 등가 교환이라고 했죠. 동등한 가치끼리의 교환이 되려면 그게 안 되면 이게 착취 수탈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등가가 특히 이제 프루동이라는 그 사람이 마르크스의 중요한 이제 라이벌이고 협력자이기도 했던 사람이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의 근원을 바로 교환에서의 부등가 교환에서 찾거든요. 그러니까 교환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는 없으니까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교환을 하는데 이 교환하는 과정에서 주로 이제 프루동은 상인들을 비판을 합니다. 이 상인들 같은 나쁜 놈들이 개입해서 부등가 교환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시간 사회적 노동일이 투하된 거를 10시간짜리랑 바꿔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복되고 구조화되면 불평등이 구조화된 사회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부등가 교환이라는 거는 그 사회적 생산물이 분배되는 과정에서 왜곡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라고 보는 거죠. 아무튼 그 마르크스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어, 이 자본주의 사회의 흔적이 남은 게 뭐냐면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시장에서의 가격이나 그 가격을 표상하는 화폐처럼 어떤 잣대를 가지고 교환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어.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슈트러너 얘기했는데요. 이거를 사회라는 상위의 단위가 만들어져서 하면 이거는 억압이고 수탈이라는 거예요. 근데 개인과 개인끼리 자발적으로 하면 등가 교환될 수밖에 없고 사회가 개입하면 사회가 자꾸 공제를 하니까 사회가 마치 그 부도덕하고 탐욕스러운 자본가처럼 개인을 수탈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슈티르너가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사회 또는 국가라는 상위 공동체를 없애야 된다.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개인과 개인끼리 관계에 있어서도 등가 교환, 같은 가치의 것끼리 교환해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슈트러너나 자유주의자들의 주장과 마르크스의 주장이 공통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품 교환을 규제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가 지배한다. 등가성이라는 원리가 지배한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어, 376페이지 16줄입니다. 어떤 형태의 동일한 만큼의 노동은 다른 형태의 동일한 만큼의 노동과 교환된다. 그러므로 여기서 평등한 권리는 여전히 원리상 부르주아적 권리이며, 그래서 사회주의적 주장을 하는 것지만 여기에서 평등한 권리라는 건 사실은 부르주아적 권리의 흔적이 남아있는, 여전히 부르주아적 성격이 남아있는 평등함이다라는 거예요. 상품 교환에서는 등가물의 교환이 평균적으로만 존재하고 개별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실제로는 원리와 실제가 이렇게 모순되지만, 자, 이것까지 얘기를 할 필요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무튼 번역이 조금 애매한데요. 이 관용어라서 그래요. 원리와 실제가 이제는 서로 머리채를 쥐고 싸우지 않더라도 여전히 그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리와 실제는 이제 갈등하고 모순되고 상충하기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아무튼 여기서 하는 중요한 얘기는 이때의 평등한 권리라는 것은 사실은 부르주아적 의미에서의 권리이고 핵심은 등가 교환이 낮은 단계의 사회주의에서 중요한 원칙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등가 교환이라는 건 뭐냐? 그리고 슈티르너의 비판처럼 사회가 사회 구성원들을 수탈하는 것이 아니려면 사회주의가 그런 체제가 아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들이 기여한 만큼 받아와야 되겠죠. 그렇죠? 기여한 것보다 덜 받아오면 뺏기는 거고, 기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아오면 자신이 딴 사람을 수탈하는 게 되겠죠. 어, 그러니까 자신이 노동으로서 기여한 것과 동일한 것을 받아오는 거.
이게 이제 물론 거기서는 공제된 게 공제가 있어야 된다는 건 마르크스의 생각이에요. 사회 유지를 위한 공제를 제하고 나서 이 등가 교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 이게 이제 상당히 자본주의 자체보다는 진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평등한 권리에는 아직도 부르주아적 제한이 들러붙어 있다. 생산자의 권리는 그의 노동 제공에 비례한다. 평등의 요체는 평등한 척도인 노동으로 측정된다는 데 있다. 그러니까 바로 사회적 노동이라는 단일한 척도를 가지고 교환의 수단으로 척도로 삼았다는 점에서 평등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가 기여한 노동보다 못 받아오는 사람들인 그 착취받는 노동자가 사회적 다수가 됐기 때문에 문제인 사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교정하는, 이걸 바로잡는 의미는 분명히 있겠죠. 근데 마르크스는 지금 이제 계속 언지를 주고 있는 것처럼 이거는 낮은 단계, 아직까지 완전히 사회주의라고 할 수 없는 이런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즉, 이 얘기는 우리 사실 많이 듣는 거죠. 어, 이러한 평등한 권리는 불평등한 노동에 대해서는 불평등한 권리이다. 그리고 조금 뒤에 읽어볼게요. 노동자의 실행 능력을 자연적 특권으로 승인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모든 권리가 다 그렇듯이 내용상 불평등의 권리이다. 자, 여기까지 읽으면 뭐 제가 좀 떼서 따로 발췌해서 읽어서 잘 감이 안 오실 수 있지만 저희들 어렸을 때 사회책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평등에 두 가지 있다. 이렇게 배우죠. 형식적 평등과 내용적 또는 실질적 평등. 이렇게 나누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은 우리가 중고등학생들도 다 아는 내용이 됐지만 이게 19세기 말이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 얘기가 이 당시의 사회적 조건, 역사적 발전 단계에서는 상당히 급진적인 얘기였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적어도 권리론자들의 입장에서도 이 실질적 평등의 권리라는 것이 권리 담론에서 중요해진 게 사회권으로 2차 대전 이후에서나 나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인권의 역사 이런 거 공부해 보시면 그전에는 자유권이 중심이다가 평등권 그리고 사회권으로 인권의 개념이 확대되는 게 19세기, 20세기 중엽 2차 대전 이후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게 이제 마르크스주의를 계승한 사회주의자들의 주장을 수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장이 여기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할게요. 그 낮은 단계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는 부르주아적 권리가 여전히 이제 흔적이 남아 있는데 그게 바로 평등한 노동의 교환, 아, 노동일이라는 사회적 노동일이라는 단일한 잣대를 가지고 등가 교환을 하면 평등한 사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형식적으로만 평등하고 실질적으로는 불평등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불평등하죠? 자, 그 얘기가 이제 뒤에 이어지는데 두 가지 점에서 불평등하죠. 평등한 거는 한 가지. 그러니까 단일한 잣대를 가지고 이 잣대를 적용해서 더 많이도 더 적게도 교환하지 않기 때문에 평등하고 형식적으로는 평등한데 또 다른 점에서는 불평등한데 실질적으로는 불평등해져 버리는데 뭐냐면 첫 번째로는 노동하는 사람의 능력의 불평등이 실제로는 존재하죠. 그리고 이 노동하는 사람의 능력의 불평등 때문에 주로 초래되기도 하고 또는 이 사회 구성원들 개인이 처해 있는 구체적인 상황의 차이 때문에 초래되기도 하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평등한 잣대로 분배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필요에 있어서는 불평등하게 충족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교환의 잣대, 분배의 잣대는 평등하게 적용되지만 이 실제로 분배가 해졌을 때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능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 쉽게 말해서 더 효율적으로 노동하는 사람은 더 많이 분배받고 그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더 적게 분배받겠죠? 이게 노동 능력에 따른 실질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또 두 번째로는 동일한 노동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부양 가족이 많고 어떤 사람은 부양 가족이 적고 어떤 사람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핸디캡이 있는 사람도 있고 아예 노동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더 필요하고 인정받는 노동의 종류가 다를 가능성도 높겠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다 다른데 단일한 잣대로 분배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에는 충분히 필요가 충족되고 어떤 사회 구성원에게는 필요한 것들이 충족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죠.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평등하고 실질적으로는 불평등한 교환의 분배의 잣대에 있어서는 평등하지만 교환의 결과에 있어서는 불평등을 초래하는 한계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회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는 어, 동일한 척도만을 갖고 분배를 하게 되면 예, 지금 얘기한 사실 아까 이 실질적 불평등에서 연결되는 건데 현실의 다양함, 그러니까 능력과 처지는 다 다양하잖아요. 그다음 능력의 종류도 다르잖아요. 이런 현실에서의 다양함을 사회적 필요 노동 또 사회적 노동일이라는 어떻게 보면 획일화시키는 부작용이 존재하게 되겠죠. 이거를 사회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차이가 벌어지는 이 문제가 있게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분업 문제에서 나온 건데요. 이런 거죠. 어떤 사회에서는 예를 들어 전후에서 2차 대전의 그 폐허에서 복구하고 있던 소비에트 사회, 소련 사회를 생각해 봅시다. 어, 여전히 국방에 대한 필요도 있고 공장이나 주거 시설이 거의 대부분 파괴됐기 때문에 공장을 건설하고 필요한 기계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또 집을 짓고 이런 게 아주 긴급한 수요인데 나는 갖고 있는 재능이 집을 짓거나 기계를 잘 고치거나 이런 재능보다 그런 능력보다 노래를 잘하거나 글을 잘 쓰거나 이런 능력밖에 없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지금 남한 사회처럼 전 국민이 예능인이 돼야 되고 노래 잘해야 되고 그게 제일 좋은 기능처럼 사람들이 BTS 같이 되는 거를 다 꿈꾸고 그게 제일 경제적 효용이 있는 가치로 칭송받지 마르크스주의 꼼꼼하게 공부하고 마르크스주의 대중적으로 강의하고 이런 능력 아무리 갖추고 있어봤자 밥 한 톨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건 자본주의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마르크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는 낮은 단계의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평등한 잣대가 분배에서의 평등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잣대로 개인이 처해 있는 다른 능력, 다른 처지들을 획일화시켜서 평가하게 되는 문제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게 이제 한계인 사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밑에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폐단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폐단은 오랜 상고 끝에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방금 생겨난 공산주의 사회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다. 이게 역사적 한계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높은 단계가 되면 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더 낮은 단계, 더 높은 단계를 정식화합니다. 근데 이제 요부터는 좀 더 설명해야 될 게 많아서 지금 우리가 오늘 한꺼번에 하기는 조금 무리가 따를 것 같아서요.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여기까지. 그러니까 텍스트로는 377페이지 16, 17, 18째 줄 거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우리 이제 다음 강의에 이 낮은 단계, 높은 단계 공산주의 얘기를 좀 다양하게 풍부하게 설명을 더 덧붙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제가 쉬지 않고 2시간 내내 쭉 달렸는데요. 그 강의 들으시는 분들 좀 힘드셨죠? 네.